대한민국 정통성을 개성하는 여러 국가 기구가 있습니다만은 이 헌정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동 박사가 말씀드렸지만 건국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948년 5월 10일 날 국민들이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90% 이상이 그때 문명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이승만 의장을 뽑고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정부를 수립한 거. 이 일련의 과정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출발점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때 뽑힌 국회의원을 우리가 재헌국회, 헌법을 만든 국회다 해서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들이 만든 단체가 헌정회니까 이 헌정회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난 67년 동안 이어가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헌정회에서 국정화, 대한민국 교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 자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헌정회 박명환 위원장님 이하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이 교과서 문제는 역사 왜곡의 핵심이고 남북 간의 대결은 역사 전쟁입니다. 즉 남북 간의 대결은 요약을 하면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또 삶의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이념 전쟁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이념 전쟁의 핵심은 역사 전쟁입니다. 즉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느냐를 놓고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면은 무력 대결에서 이겨도 제대로 이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념 전쟁에서 이기고 즉 역사 전쟁에서 이기고 무력 대결에서도 이겨야 통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무력 대결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고 이 이념 대결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일종의 핵과 같은 좌편향된 교과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불리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근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은 기분 좋은 뉴스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째, 무디스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일본보다 더 신용이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굉장한 뉴스죠. 사실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국제적 비교에서는 경제가 잘 되어가는 나라입니다. 잘 되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앞서 있는 나라는 8나라밖에 안 됩니다. 이 통계에 가면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영국, 홍콩,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보다 2등급이 낮습니다만은. 자, 이런 나라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외환 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든 경제 통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환 수지 통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빚을 내서 나라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통계를 따르면은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건실한 나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외환 수지 흑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2번째가 독일이고 3번째 일본, 4번째가 한국입니다. 1,000억 달러의 외환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재정의 흑자냐 적자냐인데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복지 부담 때문에 재정 적자로 돌아섰는데 42개 선진 경제국가 중에서 아직도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4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쳐서 3번째입니다. 이런 나라를 요사이 이것도 좌파가 만든 용어 같은데
지옥에 비유해가지고 헬조선이란 말을 또 만들어서 들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이라 북한에 비교하면 천국이라고 해야 될 나라를 헬조선, 조선이 지옥이라는 식으로 이런 말을 언론에서 어떻게 쓰는지 정치는 물론 써서도 안 되고 자학적인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부끄러운 나라 만드는 것처럼 자학하고 이러다 보면 자멸하고 나중에는 국가적 자살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 중에서 또 중요한 통계가 평균 수명 통계죠.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렇게 하려면 경제 발전해야 되고 의료가 있어야 되고 복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응급 처리 시설이 잘 돼야 되고 119와 같은 긴급 대응 체제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자유를 누려야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 사는 나라인데 남북한 비교를 통계청에서 비교를 한 거 보니까 우리가 81세를 살고 북한은 우리보다 12살이나 적어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에서 태어나면 남한 사람보다 1인당 12년씩을 적게 삽니다. 1인당 12년. 같은 민족인데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12년. 그러면 1인당입니다. 1인당 12년의 그 아까운 인생을 누가 다 거두어 갔습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가 북한 2,300만의 생애에서 12년을, 그 마지막 12년이겠죠. 70대 12년을 다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가져가 버렸어요. 일종의 이게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쇠를 먹고 살지만은 이 북한의 김일성 일당은 인간의 생명을 먹고 사는 이런 악마적, 인류 역사상 악마적 존재인데 대한민국 교과서는 지금 김광동 박사께서 잘 요약해 주셨지만은 그 김일성을 비호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제1공로자 이승만 대통령은 추적으로 삼고 미국을 국군을 적대시하는 이런 내용으로 서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 개괄적으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왜 이렇게 서여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갑조답-검은 2011년에 그때 나온 6개의 교과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유통되기 시작한 교과서 8종 합쳐서 14종을 분석을 했는데 결론이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 지금 김광동 박사께서 설명한 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 교과서는 북한식으로 쓰여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는 북한식으로 쓰여졌다. 북한식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 교과서를 읽어보고 평양에서 써도 별 무리가 없겠다. 라고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코미디죠, 이게. 통탄해 맞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웃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코미디입니다. 근데 코미디가 한국에서는 실천이 되는 바람에 이게 비극이 되고 있어요. 코미디는 코미디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을 웃기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비극적인 존재가 이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게 들어가면은 김광동 박사가 분석하신 대로 북한식으로 써진 교과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식이라는 것은 뭐냐? 공산주의는 뭐냐? 공산주의 본질은 뭡니까? 공산주의는 포장입니다. 말은 좋죠. 같이 생산하자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 말 얼마나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만든 모든 단어는 다 거짓말이죠. 아주 근사한 단어 다 가지고 왔습니다. 평등, 진보.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봐야죠. 그 포장을 벗겨버리고 공산주의를 들여다보면 계급투쟁론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 경우에는 지배계급은 자본가, 피지배계급은 노동자 농민이 주축이다.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이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하는데 지배계급이 집권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바로 민주주의다.
여기 또 말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다수니까 다수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소수인 지주 자본가를 소외시키고 정권을 독점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독재가 민주주의다 하는 이런 언어 혼란 전술로 나아가는 그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자, 이 계급투쟁론을 역사 기술에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사를 계급투쟁론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지주, 자본가, 기업인, 국군, 장교단, 그리고 미국, 이 사람들은 적으로 타도되어야 할, 계급혁명을 통해서 타도해야 할 적이 되는 거죠. 주력 세력은 노동자, 농민, 학생, 소위 민주화 운동과 소위 진보 세력, 이게 주류가 되는 거죠. 역사 창조의 주류가 되는 거죠. 역사는 이 사람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이 사람들 활동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데모 많이 한 사람, 저항한 사람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계급투쟁론으로 써져있습니다. 교과서 하나 빼고 99%의 교과서가. 따라서 이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냐? 아까 김광동 박사가 요약 잘했죠. 역사서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선동문서다. 계급혁명을 선동하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계급혁명을 선동하는 문서로 되었어요. 즉 저항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항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저항한 사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물론 저항한 사람 있죠. 일제에 저항한 사람, 공산당에 저항한 사람, 그리고 독재적 행태에 저항한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공산당에 저항한 사람 빼고 저항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운동가 중에 전태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분신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은 좌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든 교과서에서 사진 곁들여가지고 크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병철, 정주영 이름은 한자도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선엽 장군 이름 없습니다. 백선엽의 다부동 전투,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렸죠. 그러나 김일성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직도 논란이 있는 소위 보천보 주재소 습격사건. 습격사건을 그 교과서에 왜 넣습니까? 그게 무슨 역사를 바꿨습니까? 그것은 모든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교과서에. 이게 바로 저항사로 계급투쟁론으로 적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계급사관으로 교과서를 쓸 수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이걸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죠. 이건 법률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 99%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헌법 위반입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해가지고 해산시켰습니다. 위헌정당. 최강권 분량의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 결정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통합진보당은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계급혁명 정당이므로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민중민주주의에 기초해 있다. 민중민주주의는 변종공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 하겠다고 하면 감옥에 가니까 그 말을 바꿔가지고 민중민주주의, 민중이 주체가 되는 그 민중은 누구냐? 노동자, 농민.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중하고 노동자하고 같습니다. 프롤레타리아하고 같은데 요거를 민중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즉 계급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론이에요. 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권계급 허용하지 않고 종교적인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단위로 통합이 되는 게, 그리고 그 국민이 주권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거기에 반하는 민중민주주의이므로 또 이것은 그 전략 전술론을 살펴보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한다. 단순한 공산주의도 아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악질적인 형태인 북한식 사회주의, 즉 세습 전체주의 공산 독재 체제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목적이다라고 하니까 해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계급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이 필자들은 민중사관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민중사관. 민중사관은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한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사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역사관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역사관으로 쓰여진 대한민국 교과서를 교실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헌법 위반 사태가 교실에서 진행 중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총성 없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가 확실하게 일어났다. 교실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젊은 세대의 정신에 작용할 것이다. 영혼에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당장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인공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서서히 정신 속에서 적화가 시작될 것이다. 젊은 세대의 정신 속에서 붉게 서서히 물들게 될 것이다. 10년 뒤, 20년 뒤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니까 이제 더 물러설 수가 없다. 이 이상 이런 반대한민국적 사회주의 혁명론적 교육을 했다가는 이게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내키지 않는 교육부를 끌고 대통령이 끌고 물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억지로 지금 물을 먹이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화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전술적으로 조금 실수죠. 먼저 이 교과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얼마나 반역적인지를, 얼마나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정화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금인정을 했더니 금인정의 장점이라는 다양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계급사관으로 통일되어 버렸다. 획일직으로 가버렸다.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으면은 지지가 압도적이었을 텐데 그 설명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부의 책임이죠. 교육부가 자신들이 망쳐놓은 교과서를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기에는 자기 부정이 되니까 관료 제도 하에서 그게 어렵죠. 그래서 1년 동안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허비를 했어요. 그 장관도 잘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니까 순서는 그냥 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갈 수밖에.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역사전쟁은 지면은 우리가 적화되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하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강연회도 많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글과 말을 통해서 논지를 제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질에 도달을 했습니다. 바로 북한식으로 써여졌다. 민중사관적으로 써여졌다. 계급사관적으로 써여졌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김광동 박사는 개괄적으로 북한식으로 써여진 그 집필의 틀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는 이 동아출판 교과서라고 있습니다. 원래 만들어질 때는 두산동아였어요. 이 두산그룹에서 운영하는 동아출판사, 옛날 동아출판사가 두산동아인데 이 교과서가 가장 왜곡이 심해요. 이것도 상징적이죠. 대기업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교과서가 가장 반대한민국적이고 반기업적으로 쓰여졌다. 이게 참 오늘날 한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썽이 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걸 회사를 다른 데 매각을 해가지고 요새는 동아출판 교과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교과서를 예로 드는 것은 이 교과서만 나쁜 게 아니라 이 교과서를 비롯해서 계급투쟁론적으로 쓰여진 교과서는 다 똑같다, 비슷하다 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의 최주적은 주적 1번은 이승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면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을 부정할 수가 있다. 즉 대한민국 탄생 과정은 뭡니까?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성립됐다 하는 것을 죽일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할 수 있다. 시장경제를 부정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부정할 수 있다. 이 승만만 죽이면 대한민국을 죽일 수 있다.
전략적 포인트죠. 북한이 보기에 가장 전략적 중요성은 이승만 죽이기에 있습니다. 박정희 죽이기는 그 무슨 순위로 봐서 한 세 번째 될 거예요. 이승만 죽이기 위해서는 미국을 부정해야 됩니다. 또한 국군을 적대시해야 돼요. 이승만 국군 미국이 이 교과서의 3대 주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승만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되느냐? 남북한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툰다고 했습니다. 정통성을 놓고 다툰다는 것은 뭐냐? 어떤 집안에 적자가 누구냐? 서자가 누구냐? 종교 같으면은 정통이 누구고 이단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투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은 어떤 조직도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제개발에 성공해도 정통성이 없는 국가라는 낙인이 딱 찍혀버리면은 월남꼴이 되죠. 월남 대결에서 월남이 잘 살았지 않습니까? 무기도 많고 미국 돈도 받고. 그러나 월남의 공무원들, 군인들이 스스로 호지명이가 정통성이 있지 뭐 우리가 무슨 정통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 화려한 무기 다 고철이 되어버리고 1975년 4월에 일격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통성을 상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통성을 상실하면. 이 정통성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 북한 정권이 정통성 있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므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북한 교과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한 책의 제목을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산 동화, 요새 동화출판으로 나오는 이 교과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승만을 죽이려면 김일성을 내세워야 돼요. 김일성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은 감춰줘야 됩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해야 됩니다. 이상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째, 보천보 전투. 보천보 전투라고 거짓말합니다. 아, 전투는 군인하고 싸우는 거지. 무슨 민간인 습격해가지고 경찰 습격해가지고 많이 죽어봤자 3명 죽었다 그래요. 3명. 그게 전투입니까? 그게 전투입니까? 보천보 전투라고 우리나라 교과서가 과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천보 전투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균형으로 다부동 전투는 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서주죠. 보천보 전투가 더 역사적이냐, 다부동 전투가 더 역사적 의미가 있느냐. 그게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동아출판 교과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소련 연해주를 중심으로 항일 유격대를 이끌고 있던 김일성. 이거 맞습니까? 2차 대전 막바지, 그러면 1944년, 45년인데 막바지에 소련 연해주를 중심으로 항일 유격대를 이끌고 있던 김일성. 이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아니, 교과서에 거짓말이 실리면 됩니까? 교과서는 정설만 실어야 돼요. 이설이 있는 것은 실지를 않아야 됩니다. 사실로서 확정된 것만 실어야 돼요. 논란이 있는 것은 교과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첫째, 1940년에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연해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만든 88여단의 장교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련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평화조약 1941년에 맺었습니다. 평화조약은 뭐냐? 서로 불가침 조약이에요. 일본과 소련은 앞으로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일본군과 싸울 수가 없죠. 그 소련군 소속이 된 김일성이가 아니 스탈린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만주에 들어가서 일본군하고 싸웠다는 것이 지금 북한 역사입니다. 말도 아닌 거짓말이죠. 그때 김일성의 신분은 뭐였느냐? 소련군 대위였어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소련 비밀 경찰이 있습니다. 지금 KGB라고 그러죠. KGB의 전신이 NKVD 내무위원회인데 여기에 베리아라는 사람이 그 두목이었어요. 비밀 경찰입니다. 학살하고 뭐 하는데 가장 무서운 기관이에요. 여기서 만든 부대가 88여단이었어요.
비밀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비밀경찰 요원이었다. 에이전트였다는 증언이 지금 소련 KGB 요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원이었다 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 비밀경찰의 정보원이었다. 그리고 군복은 소련군 장교를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난데없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항일 유격대를 이끌었다. 이런 거짓말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일 유격대를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게 수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썽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요. 지적하든 말든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바보고 알면서도 이런 짓 했으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동아출판교과서는 중간 제목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까 김광동 박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니 언제 이승만이 통일정부 수립하지 않고 우리만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군대도 만들고 토지개혁,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우리 미군 정하에 있지만 우리도 이제는 정부 수립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정업 발언을 한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지 않습니까? 남북한에 총선거를 하자. 그러면 한국은 하자 받아들였습니다. 이승만 세력은. 그럼 북한은 총선거 반대다. 이렇게 해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게 된 것이니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교과서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 해놓고 누구를 예를 드느냐. 첫째, 1948년 4월에 김규식이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가지고 남북 협상을 한다고 북한에 가서 완전히 북한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얹혀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선거 반대에 이용당한 것, 요것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는 요 항목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승만은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요 항목에 또 뭘 집어넣었느냐. 남노당이 주도한 소위 4.3 사건, 무장반란이죠. 무장반란의 목적은 뭡니까? 5월 선거를 반대하는 거죠. 5월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반란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무장봉기다. 여러분, 봉기란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봉기는 다 좋은 일을 할 때 붙이는 말입니다. 무장반란이라는 이 반역질을 무장봉기로 단어 하나로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무장봉기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무장반란을 진압을 하라고 출동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여수 순천 14연대에서 1948년 10월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좌익들이 주도를 했어요. 좌익 주도를 하라고 밝히지 않고 일부 군인들의 명령 거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 군인들이 명령 거부했다. 동족을 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명령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겁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 조작의 가장 결정판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입구에서 나누어 드린 요 문서의 뒷장에 보면 딱 두 교과서를 비교해서 써놨습니다. 비교했습니다. 첫째, 동아출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아출판 교과서를 읽어보는데 중간에서만 읽겠습니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남과 북한에서 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때 살아 계셨던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러면 선거를 그때 두 번 했습니까? 한 번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하고 8월에는 북한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대한민국 또 했습니까? 또 했습니까 이거? 없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또 했다고 적어놨잖아요. 아니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동문서예요. 교과서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짓말이, 그것도 거짓말도 비슷하게 해야지. 완전히 조작을 한 이 교과서, 이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이 한 구절이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한 구절로 해가지고 북한 김일성 정권은 남북한 전 인민의 지지를 받아서 수립된 정통성 있는 국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교과서에 적습니다. 남한만의 선거로 된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습니다. 이 교과서가. 전체 교과서의 흐름에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가장 확실하게 날조를 했습니다. 날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따 전화할게요. 이런 것은 일반 좌익 선동 문서에도 이렇게는 안 적습니다. 안 적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날조는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다른 교과서에는 또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이런 게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가장 비슷한 걸 하나 찾아냈어요. 김일성 혁명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현대사는 뭐 조선조까지는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시대 순으로 가르치고 일제시대부터는 혁명 역사로 배웁니다. 이 혁명 역사는 바로 김일성의 자칭 혁명 역사죠. 김일성의 역사를 별도 교과서로 배우는데 북한의 중학교 4학년이 배우는 혁명 역사 1 173에서 174페이지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아출판사 교과서를 읽어드렸는데 그 기억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읽는 거하고 뭐가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반동들의 책동을 짚으시고 북남 총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이것이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북반부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비밀리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먼저 인민대표들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인민대표들은 북반부에 넘어와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거했다. 주최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의원 수님께서는 북남 총선거가 끝나자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여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다. 같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여기서 북한은 북남 총선거라고 합니다. 북남 총선거. 우리는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이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참 궁금합니다. 남한에서 그때 선거를 5월 달에 했는데 8월 달에 누가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 답이 북한 교과서에 있어요. 오히려 북한 교과서가 더 정직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비밀리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먼저 인민 대표들을 선출하였다. 여러분, 비밀리에 서명을 하는 게 이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비밀리에 선거를 해야 서명을 하는 게 이건 무슨 선거입니까? 연판장 돌리는 거지. 그런데 선거도 아닌 선거를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73페이지는 선거가 있었다. 남한과 북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선거는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남로당이 하는 걸 그걸 선거라고 합니까? 이런 조작, 북한 교과서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더 나갔습니다. 이것은 실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로당원들끼리 선거를 한 거죠. 남농당원들끼리 선거 아닌 연판장을 돌린 거죠. 그때 남로당원들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숨어서 한글 가지고 우리 교과서는 마치 한국인 유권자가 다 참여한 선거인 것처럼 조작을 한 겁니다. 최고 한국사 교과서 최악의 조작입니다. 아니 한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이런 조작은 북한을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 정도의 조작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를 고무 찬양한다. 이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수괴를 고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웅시하고 반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찌라시가 아니라 교과서다 이겁니다. 교과서. 교과서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교과서다. 이것을 만약 수사할 수 없는 무슨 검찰이나 법적 체계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민행동본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과서의 조작은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적입니다. 이 동아출판사의 조작은 하나하나가 다 서로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천보 전투라는 미화, 항일 유격대를 연해주에서 이끌었다는 조작,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축혀 세우는 왜곡, 여기에 남북한 총선거가 있었다는 황당무계한 조작, 요게 다 연결이 되죠. 그 연결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국가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작이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목이 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같은 해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그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이거예요. 공정한 선거. 정통성은 선거에서 나옵니다. 민주적 국가의 정통성 선거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교과서는 그 유엔 결의문을 변조를 했습니다. 변조. 그래서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합법정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불법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이 유엔 결의문에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완벽하죠. 지금 읽어드린 이 몇 가지 조항을 종합을 하면은 조합을 해서 좌경교사가 이렇게 서여진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은 교과서에 서여져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남북한 인민의 총의로서 설립된 김일성 정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교사 책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교사는 교과서에 의거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친 교사를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대로 가르쳤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물어하겠죠. 이 교과서는 김일성이가 소련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현대사는 엉터리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군 장교로 스탈린의 꼭두각시로서 철저하게 관리하에서 북한 정권을 수립했다는 것을 모든 교과서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북한에서 친소 정권을 세우도록 소련 점령군에 지시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남북 분단의 책임 소재를 흐려버립니다. 남북 분단의 책임은 스탈린에 있습니다. 미국에 없어요. 이미 1945년 9월 20일에 해방된 다음 달에 북한에서 우선 친소 정권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을 또 김일성이가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이 지시문이 결정적입니다. 이 지시문이 바로 소련이 분단의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발굴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것을 씻지 않습니다. 또 이 교과서는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있었던 선거는 북한에서의 선거는 반대가 불가능하였던 원천적 부정선거였음을 숨깁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선거는 반대가 불가능하잖아요. 흑색함, 검은함 놓아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까만 투표함 넣도록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98%가 찬성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교과서에 씻지 않습니다. 마치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선거를 했고 남한에서는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지금 씻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또 이승만이 공산주의자들과 미군정의 반대를 동시에 극복하면서 자주적 노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사실을 숨깁니다. 이승만의 건국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미군의 그 순진한 미군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걸 다 설득하고 극복해간 과정.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주적 노선으로 된 거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철저하게 스탈린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괴뢰적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북한 괴뢰라고 한 것이다 하는 이 속성, 통일에서 건국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쓰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쓰지 않아요. 김일성 정권이 괴뢰였다는 사실을 쓰지 않고 이승만의 건국이 자주 노선이었다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이 교과서는 북한의 헌법과 국법까지도 스탈린이 결정하여 내려보낸 사실도 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 수립의 정통성을 조작하기 위하여 김일성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은 과장 조작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세력을 매도하고 반대한 세력을 미화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실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조국을 폄하하고 적을 비호하기 위하여 일관된 조직적인 범죄적인 날조, 변조,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의 공무원이 가담, 협조하였다. 따라서 국가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국가적 진상조사. 금민정 과정에 다 통과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 거짓말, 왜곡, 변조가 금민정 과정에서 다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금민정을 책임기관이고 그것을 감독하는 게 교육부인데 공무원들이 다 패스시켰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써야 정답인데 3이라고 쓴 오답까지 다 정답으로 채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올해까지도 이 조작이 북한 교과서 표절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출판사, 필자,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운동을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사 의뢰서가 될지 고발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또 오늘 이 정황을 잘 적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잡았다는 이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서 전쟁은 국정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국정화 교과서 되었다 해가지고 교사들이 그대로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사들을 또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누구 할 것이냐? 학생들이 해야 되겠죠. 학부모가 해야 됩니다. 결국 학부모들이 이 역사 전쟁에 참전해야 최종적인 승리가 대한민국 세력 쪽에 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